이야, 이거 내가 쓴 책 그대로 베꼈었네. 이 사진도 내가 직접 찍은 거고. 얼씨구, 내가 잘못 쓴 오탈자도 그대로 똑같네. 이걸 어찌해야 되노? 작년에 실기 유형이 좀 달라졌다던데 이 기출 문제는 이 공개를 안 하니까. 진호가 작년에 시험 쳤지. 보자. 진호야, 네 작년에 그 자격증 땄지? 아, 네. 진짜 선생님 덕분에 땄습니다. 근데 좀 도와줄 수 있겠나? 아, 네. 말씀하십시오. 내가 요즘 새로 그 교재를 쓰고 있는데 작년에 실기 유형이 좀 달라졌잖아. 네. 그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나?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시간 되나? 네. 그럼 제가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그래. 네, 알겠습니다. 저는 약 20년 동안 컴퓨터 기술 관련 자격증 시험을 대비하는 교재를 저술해 왔습니다. 수험생 중 약 80% 이상이 제 저서를 구입해 시험을 대비할 정도입니다. 엄청나네요. 그래, 작년 그 난이도는 좀 어땠노? 되게 어렵던데요. 그래도 선생님 교재 보고 공부했던 기억 나가지고 잘 풀었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이 선생님이 쓰신 교재는 진짜 풀이 방식도 이해하기 쉽게 적혀 있어가지고 이 자격증 교재 중에서 완전 베스트셀러라니까요. 고맙다. 그래, 그건 그렇고 저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기억나나? 네, 기억납니다. 이게 저번에 선생님께서 강조해 주신 문제 있잖아요. 기출 문제가 공개되지 않기에 저는 해마다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에게 일일이 물어 문제를 복기하게 하고, 그렇게 복기한 문제를 통해 역으로 기출 문제를 재구성해서 교재를 만들어 왔습니다.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베스트셀러군요. 오케이. 그러네요. 실기 과목 촬영해 볼까?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특히 동영상으로 출제되는 실기 과목은 동영상을 확보하기 어려워 시험을 치른 수험생에게 어떤 장면이 나왔는지 최대한 자세히 기억하게 하고 가장 유사한 사진을 제가 직접 촬영해서 교재에 실었습니다. 다음 주에 컴퓨터 관련 자격증 첫 강의인데 이 기출 문제 찾기도 영 어려운데, 이 박동우 이 사람이 쓴 교재는 기출 문제가 복기가 잘 돼 있네. 오케이, 이거 참고해가지고 교재도 쓰고 온라인 강의도 해야겠다. 어디 보자. 실기 과목 질문이 엄청 올라왔네. 이 질문은 나도 잘 모르는 건데 어쩌지? 볼까? 여기 있네. 잠깐만. 그냥 이 책을 족보처럼 요점 정리해서 파일로 한번 올려볼까? 그럼 회원 수도 엄청 늘어날 것 같은데. 보자. 그래도 되나요? 수강생이 확 줄었네. 인터넷 강의도 그렇고 이러다가 폐강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진호야, 무슨 일이고? 선생님, 다름이 아니고 제가 어제 서점에 갔는데 자격증 시험 강의로 요즘 완전 핫한 젊은 강사가 있는데요. 그 강사가 쓴 교재를 봤거든요. 내용을 보니까 선생님이 쓰신 교재 내용이랑 완전 똑같던데요? 뭐? 제가 찾아보니까 그 강사 온라인 강의도 선생님이 쓰신 교재 내용이랑 완전 똑같았어요. 진짜? 네. 제가 그 교재랑 온라인 강의 링크해서 보내드릴게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 고맙다. 그리고 제가 가입했던 수험생 카페에 선생님 책
정리해 놓은 요약본도 올라가 있더라고요. 네, 확인해 볼게. 알려줘서 고맙다. 아, 네. 야, 이거 완전 내가 쓴 책 완전 100개 쓴 거네. 이 사진 이것도 내가 직접 찍은 거고. 얼씨구 내가 잘못 쓴 노탈자도 똑같네. 이렇게 표준형 교재 가지고 버젓이 온라인 강의까지 하고 내 강의 수강생이 왜 줄었는지 내 이제 이유를 알겠네. 참 쉽다 쉬워. 내가 얼마나 공들여서 쓴 교재인데 이거 어찌해야 되노? 자, 그렇죠. 내가 공을 들여서 쓴 책을 다른 사람이 아무런 노력 없이 그대로 베껴서 판매를 하거나 또 강의까지 한다면 참 어이가 없고 또 황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정도면 거의 도둑 맞은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예. 빨리 해결책을 제시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건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동우 씨는 컴퓨터 관련 국가 자격증 시험 대비 교재 저자입니다. 특히 이 자격증 시험은 기출 문제가 공개되지 않아서 박동우 씨가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에게 일일이 물어보고 복귀한 문제를 통해 역으로 기출 문제를 재구성해서 수준 높은 교재를 만들어 왔는데요. 그래서 수험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통의 제보 전화를 받습니다. 사설학원 강사 김민형 씨가 박동우 씨의 교재를 거의 비슷하게 표절해서 자신의 이름으로 된 교재를 출간했고 이를 활용해 온라인 강의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격증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 모임 카페 운영자 남현희 씨는 박동희 씨의 교재를 거의 그대로 베낀 복사물을 정리 요약본이라는 이름의 파일로 카페에 올렸는데요.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힘들게 만든 교재와 그동안 쌓아 올린 명성을 도둑맞은 박동우 씨,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약 20년 동안 저술해온 강의 교재 이 정도면은 뭐 박동우 씨의 재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죠. 자, 지금 민영 씨와 남현희 씨가 너무 쉽게 베껴서 지금 활용을 했습니다. 김경래 변호사님, 박동우 씨 당연히 좀 법으로 보호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당연히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겠죠. 이 박동우 씨의 교재는요, 이 저작권법에 따라서 보호받아야 할 저작물에 해당하는데요. 이 김민영 씨와 이 남현희 씨가 박동우 씨의 교재를 함부로 베끼고 이를 활용한 것은 박동우 씨의 저작권을 침해했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네. 네. 자, 그런데 궁금한 게 사실 이 기출 문제라는 거는요. 네. 동우 씨가 창작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험 출제 기관이 낸 건데 이 기출 문제도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까? 네, 이게 좋은 지적이신데요. 원래 이 기출 문제의 저작권은요, 그 시험을 출제한 기관에게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드라마 사례의 경우에는 기출 문제가 공개되지 않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박동우 씨는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에게 일일이 물어보고 기출 문제를 다 복귀하게 해서 이런 방식으로 구성을 한 것이거든요. 네. 그 과정은 기출 문제 그 자체가 아니라 박동우 씨의 있던 고유한 저작물이라고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아. 특히 이 동영상 문제의 경우에는 무엇이 나왔는지를 잘 알 수가 없으니까 박동우 씨가 일일이 수험생들에게 동영상의 그 내용을 기억하게 하고 책의 그 내용과 매우 비슷한 사진을 직접 찍어서 네. 교재를 구성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는 박동우 씨 고유의 독창적인 방식과 이 상당한 노력으로 기출 문제를 복원한 것이라서 그 자체가 저작물 내지는 2차 저작물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요 기출 문제 말고 문제를 풀이하는 방식도 역시 저작권 인정될 수 있나요? 네,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 이게 똑같은 문제라도 이 풀이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교수님, 교사, 강사들이 이 나름의 독창적이고 보다 이해하기 쉬운 방식의 문제 풀이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려고 고민하고 또 이를 책으로 만들기도 하거든요. 네. 이런 문제 풀이 방식도 이 개별 저자나 강사들마다 천차만별이라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는 영역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학원 강사들 사이에서요, 저마다 독창적인 그 문제 풀이 방식이나 교습 방식에 대해서 저작권을 주장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비유하자면 제가 다루고 있는 법이나 법학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법률 자체는 공개된 것이라서 누군가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네.
이를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저술한 그 책은 저자에게 나름의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이니까요. 자, 그럼 일단 드라마 사례에서는요, 김민영 씨가 박동우 씨의 교재를 거의 그대로 베꼈습니다. 한번 읽어보고 나시지 오탈자까지 아하이. 지금 그대로 거의 베낀 상태인데 이를 활용해서 온라인 강의도 하고 있는데 이민영 씨가 법적 책임을 져야 되겠죠? 네, 박동우 씨에 대한 이 저작권 침해 행위가 인정이 된다면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하고요. 심지어 또 형사처벌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저작권법을 위반하면 그럼 형사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의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거든요.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죠. 네, 정말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을 허락도 없이 함부로 사용했다가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박동우 씨의 교재를 또 무단으로 활용한 사람이 한 분 더 있습니다. 네. 그 인터넷 카페에 박동우 씨의 교재를 그대로 베껴서 올린 카페직이죠. 남현희 씨.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민사 소송과 그리고 형사 처벌까지 가능할까요? 예, 이것도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지적재산권 등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 저작물 작성 등의 이런 포괄적인 행위도 다 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가 있어요. 네. 자, 남현우 씨는 박동우 씨의 교재를 온라인에서 이게 다른 형태로 재구성해서 배포했거든요. 이건 2차 저작물 작성 내지는 공중송신 등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남현희 씨도 이에 대한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자, 형사처벌도 그렇지만 앞서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박동우 씨도 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반적인 손해배상 사건의 법리만으로는 이 박동우 씨의 손해를 정확하게 입증하기 어렵다.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손해를 어떻게 왜 정확하게 입증하기 어려운가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예. 손해배상 사건에서 인정되는 손해란 원고가 입은 경제적 손해를 의미하거든요. 예. 하지만 이게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는 손해를 정확히 계산해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요. 자, 일반적인 손해배상이라면요. 우리 저작권 침해로 인해서 박동우 씨 저서의 매출이 감소하는 걸 손해라고 보겠지요. 예. 그런데 이 박동우 씨의 저서 판매량은 다른 요인에 의해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드라마의 경우 어떤 그 해당 자격증의 인기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런 이유로 박동우 씨의 책의 판매가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만약 그 사이에 우리 이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반드시 이 박동우 씨에게 경제적 손해가 있었다. 이렇게 보기가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작권 침해와 교재 판매량 사이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작권법은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고유한 법리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이어서 고유한 법리를 말씀해 주시겠죠? 그렇습니다. 예.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먼저 권리를 그 침해한 자가 침해 행위로 얻은 이익을 손해로 추정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김민영 씨가 박동우 씨의 저작권을 침해한 책을 판매해서 얻은 이익이 이 손해로 추정이 되는 거죠. 네. 하지만 이 김민영 씨의 책이 또 얼마나 팔렸는지는 사실 김민영 씨 쪽에 정보가 있으니까 이를 좀 의도적으로 축소한다든지 자료 제출에 잘 협조하지 않으면 또 입증하기 또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네요. 네. 그래서 저작권법에서는 법정 손해배상 금액이라는 제도도 마련해 두고 있어요. 저작물마다 1천만 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한 건당 5천만 원씩을 법정 손해배상 금액으로 정하고 있어서 이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상당한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는 재량도 부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손해배상이라는 거는 사후에 이제 금전 배상인데 아예 저작권 침해물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거나 유통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좀 강력한 조치는 못하는 겁니까? 강력한 조치 물론 가능합니다. 예. 이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 침해 정지, 침해 예방, 손해배상의 담보 등을 구하는 것을 이제 가처분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유통한 저작물을 회수해라, 또 판매를 금지해라, 나아가 이 재고로 쌓여 있는 물건도 반출을 금지한다는 등 다양한 방식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가처분 형태로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민영 씨의 경우에는요, 동우 씨의 교재를 베껴서 책을 출간했을 뿐만이 아니라 저작권을 침해한 책으로 온라인 또 강의까지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막을 수 있나요? 네,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 김민영 씨가 쓴 책의 이 출판 그리고 유통만 막는 것은 완벽한 해결 방안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렇죠. 제가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조사를 해보니까요. 김민영 씨는 박동우 씨의 그 책을 베낀 책으로 이걸 출간하고 이를 활용해서 강의하는 그런 장면들을 다 촬영해가지고 이거를 학원 홈페이지에 예. VOD 형태로 이게 업로드를 해서 유료로 강의료다, 교재비 명목이다 해서 돈을 다 받고 있었습니다. 이 김민영 씨의 저작권 침해 행위는 온라인 강의로도 계속 연결돼서 진행되었던 거죠. 예. 따라서 이 가처분 신청에서요. 김민영 씨로 하여금 박동우 씨의 그 저작권을 침해한 저서를 이용한 온라인 강의를 하지 마라. 이런 방식의 신청도 병행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누군가가 나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 이를 입증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책과 책을 비교한다는 게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면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보통 이제 수사나 재판 중에는 이게 감정을 통해서 입증을 해야 하는데 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좋은 한 가지 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꿀팁이 되겠죠. 꿀이 지금 단내가 확 나는데 꿀팁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이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설립된 한국저작권위원회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네. 이 기관에서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이 의뢰를 받아서 이 저작권의 침해 여부 그 정도를 전문적으로 감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형사 고소를 하시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할 때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감정을 신청하면요, 이 저작물 사이에 서로 얼마나 유사한지, 네. 저작권을 실제로 침해했는지 여부 등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국저작권위원회 여러분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의뢰인 박동우 씨를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박동우 씨 약 20년 넘게 이 고유의 경험과 지식,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 높은 수준의 교재를 만들어서 또 이를 꾸준히 업데이트하면서 인기와 명성을 얻어왔거든요. 그런데 이 김민영 씨와 이 남현희 씨가 무단으로 이 박동우 씨 동의도 없이 그 교재를 베껴가지고 이를 배포하고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니까 엄정한 법적 대응이 필요한데요. 먼저 침해 행위의 중단 예방을 위해서는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저작권법을 위반한 교재나 자료의 배포, 유통 등을 선제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서 민사적으로 대응하심과 더불어 형사고소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저작권 침해 여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에 대한 감정 신청으로 입증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 저작권법에 관한 전문적인 법리가 요구되는 사건이니까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